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작가 김학철의 단편 네 번째 총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1916년 원산에서 태어나 1935년 서울의 보성고고에서 공부 후에 1936년 봄 상해로 망명하여 조선의용군에 들어가 항일전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는 등 남다른 민족사적인 체험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중앙육군 군관학교를 졸업 후 1941년 팔로군으로 참전하여 왼쪽 다리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고 일본군의 포로로 4년을 복역하다 해방 직후 불구가 된 채로 귀국하여 서울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1947년 월북하였으나 김일성 치하의 북한에서는 냉대를 받고 중국으로 넘어가 작가 활동을 했습니다. 1994년에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해외동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그의 문체는 간결하고 유머적인 요소들이 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행곳, 주식회사 계몽사, 지은이, 김학철. 네 번째 총각. 첫 번째, 그 총각의 이름은 밝힐 게 없어. 근무하는 직장도 밝힐 게 없고 나이만은 밝혀도 무방하겠지. 26살이었어 그 당시. 생김? 생김은 그럴듯해. 안 그러면 내 눈에 들었을 리 있니? 얘도 참. 우리 집에도 몇 번 놀러오고 했었는데 엄마도 보고 여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 그러기에 대접을 성의껏 잘했지. 닭까진 잡아 대접하지 않았지만서도 그 총각이 체격이 특히 좋아. 권투를 한다나 봐.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아마 상당한 수준인 모양이야. 우리 아버지도 젊어서는 상씨름꾼으로 가금방에 소문을 놓았었대. 그래서 더구나 그 총각에게 호감을 가졌었나 봐. 물론 권투를 씨름만은 못하게 여겼지만서도 아버지가 저녁에 반주 서너 잔 하시고 거나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씨름꾼 사이가 아니라서 좀 섭섭은 하다마는 권투 선수 사이도 해롭잖지. 권투도 잘하면 외국에까지 간다더라. 상도 타고 돈도 벌고 해롭잖아 하고 너털 웃음을 웃으시는 걸 여러 번 보았다. 내가 외동딸이라서 아버지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무엇나 내가 하겠다는 건 말려본 적이 거의 없어. 자식이라고는 세상에 나 하나뿐인데 왜들 안 그러시겠니? 아들을 두어보지 못한 까닭에 그 총각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두 분이 다 눈들이 가늘어져서 듣곤 하셨지 뭐냐. 우리 거기도 어뚝비뚝한 작자들이 몇이 있습니다. 술이나 마시고 담배들이나 꼬나물고 여자들을 보면 희롱희롱 하면서 잡소리나 죄치고 그러고 공연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서는 치고 달고 하는 그런 너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좋은 말로 몇 번 타일렀습죠. 그러지들 말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도리어 제 말을 고깝게 듣고 앙심들을 품었지 뭡니까. 쟤야 그런 속내를 알 까닭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무슨 하찮은 일로 이것들이 제게 시비를 걸어온단 말입니다. 저는 하도 가짜나서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것들이 12조로 따지는 말을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했더니 그 중의 한 녀석이 대뜸 제게다 발길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녀석은 비겁쟁이가 사타구니에다 꼬리를 낀다 하고 비웃고 또 다른 한 녀석은 제게다 침을 탁 뱉지 않겠습니까? 이거야 어떻게 참습니까? 아무리 참을래야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획 돌아서는 결로 세 녀석을 해제끼는데 개개다 어퍼컷으로 해제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죠. 어퍼컷이란 권투에서 쓰는 말인데 주먹으로 상대방의 턱을 올려치는 걸 말합니다.
삽시간에 새 녀석이 늘비하게 뻗어졌지 뭡니까. 그 후로부터는 그 자식들 저만 보면 쩔쩔맵니다. 버릇을 톡톡이들 배웠죠. 그 총각의 이와 같은 무용담을 듣고 나는 가슴이 뛰었지 뭐냐. 이런 호골남자를 남편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이야. 엄마 아버지도 싱글벙글 하시면서 서로 돌아보고 고개들을 끄덕거리시더라. 사윗감이 맘에들 들으신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해서 양쪽 집에서 다 약혼을 할 때에 대해서 초볼 의논을 하는 중에 행인지 불행인지 의외의 일이 한 가지 생겼지 뭐냐. 이야기 재밌니? 재미있으면 마저 하고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재미가 있다고? 오냐? 그럼 마저 하마. 어느 노는 날 그 총각이 공원에 놀러 가자고 끌어서 나도 싫단 말 않고 따라 나섰는데 넓은 공원 안을 여기저기 구경하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사자우리에를 와보니 사자 한 쌍이 잔디밭에 다리들을 뻗고 한가하게 누워서 볕을 쐬고들 있더라. 우리는 두어 길 조이되는 관람대 위에서 사자들을 굽어보고 사자들은 저 밑에서 우리를 쳐다보는데 그중 한 놈은 충곤을 못 이겨서 졸리는 모양으로 두 눈을 거슴츠레하게 뜨더라. 그런데 이 총각이 사자들을 보더니만 갑자기 기운이 솟아나는지 불이 나게 층대 밑으로 뛰어내려가서는 주먹덩이 같은 돌을 대여섯 개 주워들고 공정공정 뛰어 올라오지 않겠니? 올라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글쎄 가만히 누워있는 숫사자의 눈통을 겨냥하고 돌 한 개를 힘껏 내려치는구나. 돌이 빗나가서 눈통을 못 맞추고 목덜미를 맞췄다. 총각이 신바람이 나서 연주 팔매라도 치듯이 가진 돌을 연달아 내려치는데 옆구리와 엉덩이에 뜨끔뜨끔 돌들이 와 맞는데 사자가 왜 골이 안 나겠니? 수중왕의 존엄을 모독당하고 왜 분이 안 나겠니? 사자가 몸을 뒤치면서 후다닥 뛰어 일어나더니 돌 던진 사람을 쳐다보며 으르렁 소리를 냅다 지르는데 공원 안이 쩌렁쩌렁 울리더라. 그러나 어떡하니? 올라올 수가 있어야지. 사자가 분을 풀지 못해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보자 총각은 더욱 신이 나서 또 다시 뛰어내려가서 돌을 주워다가 계속 내려치더라. 거기 분명히 동물을 사랑합시다. 돌을 던지지 맙시다. 이렇게 적힌 팻말이 걸려있는데도 아랑곳않고 그런 짓을 하니 내가 그래 민망하겠니 안 하겠니. 다른 사람들이 비록 나서서 말은 안 해도 모두들 못마땅해서 눈살들을 찌푸리는 게 환히 알리지 않고 뭐냐. 그렇지만 나는 시집안간 처녀의 몸으로 아직도 서먹한 남의 남자를 그러지 말라고 나서서 제지할 용기가 없더구나. 내가 못났지. 문화혁명 때 너도 봤지? 그전에는 그 앞에서 썰썰 기다시피 하던 것들이 일단 노간부들이 공격의 대상이 돼서 저항을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자 앞을 다투어가며 갖은 능욕을 다 하던 걸 얻어맞아서 축 늘어진 사람을 치고 차고 하는 것은 가장 비열한 행위야. 송장을 치고서도 영웅인 채 뽐내는 그런 인간을 나는 제일 경멸해. 근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에게 돌질을 하는 게 그래 무슨 용사며 무슨 영웅이란 말이냐. 그 총각을 좋게 보아오던 내 마음에 그늘이 지는 것을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더라. 안타깝지. 우리의 갇힌 사자들을 타승하고 승리의 쾌감을 만끽한 총각이 상투가 국수버섯 솟듯 해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나를 끌고 안침진 솔밭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떡하니. 끄는 대로 끌려 들어갈 밖에 싫다고는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일이 안 될 때라선지 될 때라선지 솔밭 모퉁이에서 모자들을 삐딱하게 쓰고 검은 색안경들을 잡순 애송이 녀석 셋이 쑥 나서지 않겠니? 이 자식들이 우리를 보더니 대뜸 앞을 턱 가로막아서면서 잘들 한다. 으슥한 구석장이만 찾아다니고. 야야 이 새끼 넌 뭐 헤쳐먹고 사는 아야? 가짱캐. 이봐 아가씨 우리도 출염을 좀 들어보자고. 아주 깔끔하게 생겼군 그래. 하고 생판으로 시비를 붙는구나 글쎄. 아주 망나니들이야.
그렇지만 나는 은근히 믿는 구석이 있어서 태어났다. 조금도 겁을 안 냈어. 이놈들 자는 호랑이에 코를 쑤시니 거센 채 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늘비하게들 뻐들어지잖나 봐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뭐냐. 권투 선수 호골 남자하고 같이 온 것을 나는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는지 모른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믿는 날개 곰이 피어도 유분수지. 글쎄, 내가 그처럼 믿어온 이 총각이 꿀꺽 소리도 못하고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날 잡아 잡수하고 서 있지 않겠니? 서 있기만 하면 또 괜찮게 숫째 나는 놓아두고 저 혼자서 가재걸음을 친단 말이다. 하느님 맙소서. 그 망나니들이 만약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더라면 의심할 바 없이 사태는 전혀 달랐을 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망나니들은 우리 밖에 있었거든. 너도 좀 생각해봐라. 내가 그래 아무리 쓸개가 빠졌다 한들 이런 권투선수 영웅하고 일생을 같이 지낼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총각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네가 재미가 있어서 더 듣겠다면 내 두 번째 총각의 이야기를 하마. 듣겠니? 좋아. 그럼 나 물 한 모금 마시고 숨 좀 돌려가지고 또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마. 두 번째. 이 총각은 말쑥한 총각이야. 얼굴 생김생김만 말쑥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말쑥해. 머리에다 쓴 거고 몸에다 입은 거고 발에다 신은 거고 지연은 타고 다니는 자전거 암질러 다 조폐국에서 금시 찍어낸 새 은전처럼 반짝반짝해. 몸단장을 웬만큼 해가지고는 그 곁에 가 서기도 죄만스러울 지경이야. 그러게 우리 엄마도 처음 만나보고 나서 껍질 벗겨낸 파같이 해말쑥하더구나 하고 웃었지. 아버지도 마음에 드시기에 어찌나 말쑥한지 수정으로 깎아 만든 사람 같더구나. 웬만큼 게으른 여편네는 들어가서 사흘도 못 살고 쫓겨나겠다 하고 눈이 가늘어지셨지. 내가 같이 다녀보니까 그 성질이 더 잘 알려. 면도질은 날마다 하는지 얼굴에 솜털 하나가 안 보이고 손수건은 언제나 빨아서 달인 것처럼 깨끗한 게 구김살 하나 없지 뭐냐.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어떤 여배우의 이야기를 하다가 홍루몽에 나오는 림대옥이 같죠? 하니까 그 총각은 잠시 멍청하다가 얼른 정말 그렇군요. 하하하 하고 얼러방을 치는데 내가 피뜩 느낀 것은 아하 이 양반이 홍루몽을 못 읽어보셨군 하는 거였지 뭐냐. 그래 내가 슬그머니 이름난 작가들의 작품 이야기로 유도를 해보았더니 그 총각이 아는 체는 하는데 실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동문서답이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큐나 고물기 같은 인물들은 다 당시 그 사회제도의 희생물이죠. 하니까 그 총각은 선뜻 물론이죠. 의당 렬사비를 세워줘야죠. 하고 대답을 하더란단 말이다. 내가 다시 파금의 집이 나온 지도 이제 반세기가 넘었어요. 하니까 그 총각은 서슴없이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몇 대에 한 번씩은 수리를 할 테니까 아직은 사람이 살만할 거요. 하잖겠니? 사람이 귓구멍이 막혀서 내가 넌지시 몇 번 드레지를 해본 결과 얻어진 결론은 책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사나이였어. 어떤 책이든 간에 책 명색이 붙어온 것은 죽어도 안 읽는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술을 마시는가? 천만에. 그럼 담배를 피우는가? 천만에. 혹시 노름을 하는가? 더더군나 천만에. 그런 것들하고는 다 인연이 없어. 내가 지내고 보니까 그 총각은 음악이나 미술 같은데 무슨 흥취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영화 연극에 재미를 붙인 사람도 아니고 또 축구나 낚시질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취미로 이 세상을 살까 의심을 안 할 수 없게 됐지 뭐냐. 그 전에 어느 대갓집에서 사윗감을 고르는데 장모델 마님이 외국 유학을 한 사윗감을 앞에다 불러앉히고 자네 술을 좋아하나? 하고 물으니까 그 사윗감이 아니요,
술은 접구도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더래. 마님이 대단 기특히 여겨서 그럼 담배는 피우겠지? 하고 물으니까 그 사익감은 고개를 외치면서 담배 연기만 맡아도 골이 아픈거려 하더란다. 그래서 다시 그럼 외국에랑 가서 살았으니까 여자친구는 덜어 사귀어 봤겠지 하니까 사윗감이 펄쩍 뛰다시피 하면서 천만에요. 전 여자라면 아주 질색입니다. 하더래. 마님이 괴이쩍게 여겨서 그럼 자네는 도대체 이 세상을 무슨 취미로 사나? 하고 물었더니 그 사윗감이 희쭉 웃고 대답하는 말이 네, 요렇게 가지뿌리하는 취미로 삽지요. 가지뿌리란 거짓부렁, 거짓말을 말합니다. 하더란다. 물론 이건 누가 일부러 지어낸 우스운 이야기일 거다. 그렇지만 우리 이 총각은 도대체 무슨 취미로 이 세상을 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모가 오래간만에 놀러 오셨지 않았겠니?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한담들 하다가 이야기가 자연히 그 총각에게로 번져나갔을 때 이모가 오, 바로 그 총각이냐? 하고 무릎을 탁 치며 내 얼굴과 엄마의 얼굴을 반반씩 갈라보지 않겠니? 너 그 총각을 아니? 엄마가 묻는 말을 이모는 그 총각은 몰라도 그 큰 누이가 나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늘 들어서 그 집 내력이야 잘 알죠? 하고 대답하더라. 그 큰 누이가 출가를 안 하고 그저 같이 있다니? 왜 출가를 안 해요? 저 떨어진 애기까지 있는데. 그래? 그 집안 내력이 어떻던? 아이고 언니 그 총각 말도 마오. 형편이 없어. 어떻게 형편이 없어? 그 집 삼남매 중에 큰딸은 시집을 가고 작은딸은 직장을 다니는데 아버지는 벌써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떴답디다. 그래 현재 세 식구 사는데 그 엄마는 소아과 의사래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찌나 덜대 먹었는지 홀로 사는 어미를 불쌍히 여길 줄은 모르고 도리어 껍질을 벗겨 먹으려 든다나요. 저의 누이가 죽으려고 합디다. 속이 상해서 사내 녀석이 몸단장을 어떻게 유별나게 하는지 새로 나온 무슨 좋은 의복은 꼭 입어야 하고 모자고 양말이고 구두고 언제나 1등 좋고 비싼 거라야만 하고 글쎄 뭐 형편이 없대요. 면도칼도 무슨 전기로 돌아가는 거라나. 그리고 세수하는 비누만 해도 무슨 단향 비누라나 향수 비누라나 그런 거라야만 된다지 뭐요. 아무튼 제가 받는 월급은 한 푼도 집에 들여놓는 법이 없으면서도 밤낮 저희 엄마 보고 돈 내라 돈 한다잖아요. 차고 다니는 시계도 외국 시계요. 쓰고 다니는 안경도 외국 안경이요. 엄마가 7, 80원 받는 월급으로 집안 살림하랴 작은 딸 시집 보낼 준비하랴 어디 손이 돌아가야 말이지요. 그래 속이 썩어서 혼자 자꾸 운다지 뭐요. 세상에 별망할 놈이 다 있죠. 이모의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깨도가 됐지 뭐냐. 내 머릿속에 늘 걸려있던 의문이 일시에 풀렸단 말이다. 알고 보니 그 말쑥한 총각의 세상을 사는 취미는 일편단심 오로지 제 몸 하나 단장을 하는 거였어. 너절해서 천생남 첩노릇이나 해먹고 살 인간이지. 그따위가 무슨 사내구실을 옳게 하겠니? 그래서 이 혼처도 또 날려버렸지 뭐냐. 어떠냐? 내 팔자도 어지간히 험하지? 그렇지만 팔자 때문 이걸로 끝이 안 났어. 가만히 있거라. 속에서 불이 나는데 목이나 좀 축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세 번째. 우리 이모가 분연히 떨쳐나서서 활동을 한 결과 반개곡경으로 반개곡경이란 정도가 아니라 그릇된 수단을 써서 지름길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총각 하나를 소개해 왔는데 이 총각이 나를 한번 보자 고만 뼈가 다 녹아서 흐늘흐늘해졌지 뭐냐.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어느 유명한 화가가 나를 모델로 전람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겠다고 애를 쓰다가 우리 아버지가
시집도 안 간 처녀애를 되기나 할 소리냐? 정신 빠진 놈. 하고 야단을 치시는 바람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화가가 기리기리 탄식하며 한 말이 있지. 저 갸름하고 해맑은 얼굴, 저 좁은 입, 저 맑고도 빛나는 두 눈, 저 우똑한 콧날, 저 날씬한 몸매, 저걸 한번 못 그려보고 말다니. 아이고 내 이놈의 팔자야. 이게 그 화가가 한 말이야. 그러기에 난 언제나 자신이 있었어. 홍기를 놓쳐서 시집을 못 가고 처녀로 늙을까봐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다. 흰소리가 아냐. 흰소리란 허풍을 떠는 말을 말합니다. 일생의 대사인데 덤빌 것 있니? 신중히 두고두고 잘 골라야지. 안 그러냐? 한데 이번 총각은 키가 큰 것은 좋으나 목소리가 좀 가는 것이 흠이고 눈이 큰 것은 좋으나 코가 좀 낮은 것이 흠이기는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외양은 파스, 즉 통과란 말이다.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합격이란 말이다. 인재의 정신세계를 관찰해야 할 참이지. 그 영혼을 분석해보는 단계란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주해를 하나 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총각은 그저 보통 총각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고급 간부의 자제다. 그 아버지로 말하면 우리 여기서 영도적 지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야.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다 알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어서 밝히지 않는다. 그런데 지내보니까 총각이 아주 그럴듯해. 첫째 성품이 선량하면서도 정직해. 노혁명가의 혈통이 다르긴 다르더라.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는 높은 간부하고 사돈을 맺게 되는 것이 대견해서 입이 한껏들 벌어지는 한편 또 너무 엄하해서 송구한 마음도 없지 않은 모양이더라. 한 번은 그 총각을 청에다가 저녁 대접을 하는데 자리를 같이 하자고 일부러 가서 우리 이모도 청해왔지 뭐냐. 이모는 자기가 나서서 애쓴 보람이 있다고 좋아서 나하고 그 총각을 반반씩 갈라보며 자꾸 싱글벙글 하더라. 왜 안 그렇겠니? 아버지가 억지로 권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그 총각이 포도주를 서너 잔 받아 마시고 나서 얼큰한 김에 이야기 주머니를 풀어놓는데 우리는 모두 처음 듣는 말이라 신기해서 귀들을 기울였다. 우리 아버지는 항일 전쟁 시기에 팔로군 부대에 있을 때 벌써 대대장이었으니까 그대로 군대에서 사업하셨더라면 지금쯤은 적어도 군단장은 됐을 겁니다. 군단장이면 장군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지금 여기 당내에서도 우리 아버지 말 한마디면 고만이지요. 누가 감히 아니 불자를 내놓겠습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뜨르르 하지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엄마 이모 세 분은 서로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 매우 감격들한 모양이지 뭐냐. 총각이 우리를 한번 둘러보고 다시 말을 잇더라. 이번에 남산 밑에다 굉장한 체육장을 닦은 거라든가 늪가에다 전국 인류의 과학관을 지은 거라든가 하는 것도 다 우리 아버지가 직접 중앙에 올라가서 교섭을 해서 비로소 해결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요. 이 말을 듣고 세 분은 눈들이 둥그레지지 않겠니? 무리도 아니지. 그런 신선한 말을 생전 언제 들어들 봤어야지. 총각이 내 눈치를 한번 살피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더라. 우리 학교에서도 천여 명 전교 학생이 일시에 들어갈 새 강당을 짓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애들을 먹었지요. 교장 선생이 나를 보고 말씀 좀 들려달라고 여러 번 간청을 하기에 내가 맘먹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 달이 채 못 돼서 문제가 덜컥 해결이 되지 않고 뭡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은 지금도 나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난 머지않아 이 교원 생활을 그만두고 공안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공안국장에게 말을 해놓았으니까 2달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다지요. 두고들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중앙의 공안부로 올라가지 않나. 공안부의 부부장이 항일전쟁 시기 우리 아버지하고
한 부대에서 사업을 한 전우거든요. 서로 너나들이를 하는 판인데 이 일장 설화를 듣고서는 세 분이 다 놀랍고 대견해서 입들을 딱 벌리지 않고 뭐냐? 금시 눈앞에 그 대단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였을 거다. 제복을 갖춰 입고 승용차에 올라타는 그 총각의 위풍 늠름한 모습을 눈앞에들 보는 것 같아서 그랬을 거란 말이다. 이때부터 시집을 갈 당자인 나보다도 엄마 아버지가 더 속을 달구면서 자꾸 나를 재촉하지 않겠니? 이 좋은 혼처를 또 놓치면 어떡하랴 해서 두 번이나 실패를 한 끝이니까 왜들 안 그러시겠니? 무리 아니지. 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총각과의 교제를 죄는 중에 차차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총각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최아무라는 자기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아무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살아나간다는 거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저 최아무라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대고 그 아들이라면 다들 오 그런가고 대우를 특별히 잘해주지 않겠니? 다시 말하면 최아무라는 열쇠로는 어느 자물쇠도 열리지 않지만 그 아버지 최아무의 아들이라는 열쇠로는 어느 자물쇠나 다 척척 열리더란 말이다. 그러니 이 총각이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맞지 않는 열쇠는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맞는 열쇠만을 내들고 다닐 밖에. 그렇지만 아버지 최아무는 아들 최아무보다 나이가 30여 세나 위거든. 그러니 아버지 최아무가 세상을 뜬 뒤에도 아들 최아무는 30여 년을 더 살아야겠지. 그러면 그 30여 년 동안은 최아무의 아들로 행세를 못하고 그냥 홀 최암으로 행세를 해야 할 테니 이게 난감하지 않으냐. 그 총각은 알고 보니 저의 아버지한테 붙어 사는 더부살이 같은 존재였어. 저의 아버지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 저의 아버지가 없으면 독립적으로 살아나가기 어려운 인간이었단 말이다. 하긴 세상에는 신랑 당자를 보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는 시아버지를 보고 아무개의 며느리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시집을 가는 허영에 뜬 계집애들도 있기는 있더라마는 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싹 커더라. 나는 골백번 죽어도 그따위 더부살이 그림자하고는 같이 살지 않아. 서로 처녀로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서 잔뜩 부풀었던 고무풍선은 또 터졌지 뭐냐. 최아무의 며느리라는 금빛의 꿈은 무참히 깨져버렸단 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다. 세상은 너르고 너르다 예. 설마 많고 많은 인구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나이가 하나도 없을라고. 걱정 마라. 네 번째. 우리 바로 뒷집에 건축공사에서 탑식 기준기를 조종하는 총각 하나가 살고 있는데 나하고는 유치원 3년, 소학교 6년, 모두 9년 동급생이다. 중학 시절에도 한 학교에 다녔고 또 학년도 줄곧 같았지만 반이 달랐다. 실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앞뒷집에 벌써 20여 년째 이웃해 살고 있는데 그 애가 학교에 다닐 때도 말수가 적더니 커서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소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무얼 어떻게 잘못했다고 갑자기 주먹으로 내 코를 콱 죄박아서 내가 코피를 흘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한테 호우되게 야단을 맞은 뒤부터는 다시는 내게다 손찌검을 한 일이 없지 뭐냐. 인제 피차에 다 나이를 먹어서 시집 장가갈 때들이 됐건만 묵은 습관이 졸지에 고쳐지지 않아서 그저 너나들이를 하고 지내는 형편이야. 그런데 나는 종래로 그 애를 동창생으로 친구로 이웃집 아이로는 보았어도 이성으로 본 적은 없었다. 이건 무슨 까닭인지 나도 모른다. 나는 그 애가 아니 총각이라고 하자. 인제 다 커서 수염이 검실검실한데 나는 그 총각이 양복을 쪽 빼고 나다니는 걸 본 적도 없고 또 그 총각이
어떤 여자하고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다. 몸을 사리지 않고 수굿수굿 남의 일을 잘 도와준다고 이웃에서들 칭찬하는 소리는 여러 번 들었다면서도 소학교 초급 학년 때의 일이야. 내가 그 총각을 부를 때 짓궂게 딱새야 하고 그 별명을 부르면 그 총각은 도끼 눈을 뜨고 나를 노려보며 짱아 같은 게 하고 아랫입술을 빼물곤 했었다. 내 어렸을 때 별명이 짱아야. 그 총각은 말수가 적은 대신에 노래를 썩 잘 불러. 기타도 잘 타고 그 총각네 집 일강문하고 일강문이란 기둥만 있는 대문을 말합니다. 우리 집 뒷창문이 가는 실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놨는데 그 총각네 집 좁은 마당 끝에 실버들 한 그루가 박혔어. 그 총각이 이따금 그 버드나무 밑에 앉아서 기타를 타며 갈린 것 같은 바스로 트로이카를 부를 때는 곧 눈앞에 눈 덮인 시비리의 망망한 평원이 펼쳐지는 것만 같지 뭐냐. 시비리는 시베리아의 북한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출근을 하려고 자전거를 밀고 나와서 올라타는데 덜컥 소리가 나더니만 발걸이가 무엇에 딱 걸린 것처럼 옴죽을 안 하는구나. 안날 사촌동생 녀석이 와서 타고 돌아다니더니 못쓰게 들인 모양 아니냐. 사람이 짜증이 나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발걸이를 쥐고 앞으로 뒤로 맹탕 돌려보았다. 한창 애를 쓰는 중에 바로 등 뒤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어째 고장이 났니? 하고 물어서 고개를 비틀고 돌아보니 그 총각이로구나. 내가 속이 상하는 말투로 발걸이가 무엇에 걸렸는지 딱 걸려서 생전 돌아가 주지를 않으니 어떡하지? 하고 대답하니 그 총각은 지 자전거를 얼른 세워놓고 와서 어디 보자 하고 대들어서 발걸이를 몇 번 앞뒤로 돌려보더니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며 자전거 꼭 붙들어 말을 이루고 곧 한 손으로 시꺼먼 기계유 투성이의 사슬을 거머쥐지 않겠니?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아이 저 손 하고 소리치니까 그 총각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지 할 일만 하지 뭐냐? 한참 만에 그 총각이 인제 됐다 하고 일어서는데 보니 두 손이 다 시꺼멓게 기계유 투성이로구나. 내가 급한 말로 잠깐만 기다려 내 얼른 들어가서 손 씻을 물 떠내올게 하니까 그 총각은 그런 염려는 그만두고 어서 네 갈 길이나 가라. 시간이 어딨니? 하고 곧 허리춤에서 때 묻은 세수수건을 뽑아내서 어지러운 손을 쓱쓱 닦지 뭐냐. 내가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데 뒤에서 그 총각이 어떠니? 하고 소리쳐 물어서 내가 뒤를 돌아보며 괜찮다 마주 소리치니 그 총각은 한번 싱긋 웃고 곧 가서 저의 자전거를 잡아타더라. 그날 오후에 내가 퇴근길에 도서관에 들러서 책 한 권을 빌려가지고 집에를 오니 그 총각은 벌써 퇴근에 돌아와서 저의 집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뭐냐. 내가 지붕을 쳐다보고 웃으며 거기서 뭐하니? 하고 물었더니 그 총각은 웃으면서 이 집에서 지붕이 샌다고 해서 지금 지붕을 고치는 중이다 하고 대답하는 거야. 이웃에서들 칭찬을 할 만도 하지. 저녁 후에 그 총각이 또 저의 집 버드나무 밑에 앉아서 으스름 달을 쳐다보고 기타를 타며 갈린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바스로 트로이카를 부르는데 나는 전에 없이 공연히 설움이 북받치는 걸 느끼지 않았겠니? 무슨 까닭인지 나도 모른다. 아마 매친증이 났던 거야. 매친증이란 정신에 이상이 생겨 언행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이웃집 무당 영하지 않고 먼데 무당이 영하다는 말이 있잖니? 바로 그조야. 그러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그때까지 나는 동화에 나오는 왕자같이 멋진 신랑감은 아득한 어느 먼 곳에 있는 것만 같았지 뭐야.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신랑감은 늘 보아온 마당빛처럼
심상히 여겼어. 그건 이성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사람으로 보였어. 저하고는 아무 인연도 상관도 없는 그저 사람으로만 보였단 말이다. 시집갈 나이에 처녀들 치고 어느 누가 환상이 없고 허영이 없겠니? 모르긴 하겠다만 이건 아마 백이면 백 다 있을 거다 정도 문제지. 나도 예외가 아니었어. 나도 겉보기에는 들뜬 것 같지 않았지만 기실은 들떴었어. 그날 밤에 그 총각이 부른 트로이카는 사실상 내 운명을 애벌 결정했어. 애벌이란 대강이란 뜻입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지 뭐냐. 그 총각의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모습이 자꾸 눈앞에 떠오르는 걸 어떡하니. 그 총각은 직실한 남자였어. 소박하고 무던하고 웅숭 깊은 남자였어. 정말이야. 웅숭 깊다란 생각이나 뜻이 크고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악기에 비기면 트럼페트가 아니고 튜바였어. 바이올린이 아니고 콘트라바스였어.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 덕성을 지닌 남자였어. 쓴바귀 나물같이 씁쓸한 남성미의 소유자였지. 이튿날 낮에 내가 문화궁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다가 새로 짓는 4층 아파트 앞을 지나오는데 거기서 탑식 기중기란 놈이 그 긴 팔을 늘여서 육중한 철근 콘크리트판을 들어올리고 있지 않겠니? 탑식 기중기란 타워 크레인의 북한말입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자전거를 내려서 맞은편 가로수 밑에 가 서서 고개를 젖혀들고 쳐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총각이 아니겠니. 조종실 유리창 속에서 조종관을 잡고 허공 들린 철근 콘크리트판을 내다보느라고 여념이 없어. 한참 걸려서 들어올린 것을 내려놓고 또 다음 놈을 집으려고 긴 팔을 돌려서 내리다가 비로소 나를 보았지 뭐냐. 내가 쳐다보며 생긋 웃으니까 저도 내려다보고 흰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한번 싱긋 웃고 고마냐. 그 총각으로서는 그게 아마 최고의 예절인 모양이지. 그렇지만 나는 21발의 예포를 울려주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좋았다. 그 순간에 내 일생의 운명은 결정이 난 거야. 아주 결정이 났단 말이다. 그 총각은 허공 들린 다음 철근 콘크리트판에 정신이 쏠려서 나를 다시 내려다볼 생각을 않더라만 나는 그 총각의 맘을 다 알았어. 그 맘을 속속들이 다 알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탈 때 내 마음은 온 천하를 얻기라도 한 것처럼 흐뭇했지 뭐냐. 너도 흐뭇하다고? 고맙다. 그렇지만 난 은근히 걱정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무슨 걱정이냐고? 글쎄 너 좀 생각해봐라. 여태까지는 서로 야, 자, 이랬니 저랬니 했지만은 시집을 가서도 그러겠니? 그랬다간 시어머니한테 당장 쫓겨나라고? 그러니 부득불 말씨를 고치기는 고쳐야겠는데 쑥스러워서 여보 당신 소리를 어떻게 하겠니? 정말 걱정이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학교를 나오자마자 곧 이랬소 저랬소를 익혀두었을걸. 낸장 이번에 그 총각하고 둘이 찍은 사진은 여기 있다. 봐라. 조난이 어떠하신가? 실물을 한번 보고 싶니? 그럼 내 이제 가서 불러올까? 아주 기타도 갖고 오라고 하자. 괜찮아. 내 잠깐 갔다 올게. 앉았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82년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의 영길에서 탈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결혼정년기에 있는 한 처녀가 그의 친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태의 풍자소설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오늘도 행복하세요.